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의 마상윤입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 회의 트럼프 2.0 시대 신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고요. 첫 번째 세션으로서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라는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두 달 만에 세계가 굉장히 뒤집히는 느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완벽하게 지금 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그 미지의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비단 한국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그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패널은 우선은 지금 다가오는 질서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또 세 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차태서, 제 왼쪽에 있는 차태서 교수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박사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문용일 교수님이 세 분께서 새로운 그 질서에 대한, 또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제 오른편으로는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인데요. 사실은 이 토픽들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오버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지정 토론을 해주시되 교차해서 토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석좌교로 계시는 김광진 교수님, 장군님이십니다. 그리고 윤대엽 대전대학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학의 최슬아 교수님 세 분은 세 분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 10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발표자께는 15분씩 시간을 좀 잘 지켜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께는 10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차태서 교수께 신우파 부상과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의 차태서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국제정치 이론과 미국 외교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일종의 서론으로 지난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이 미국 정치, 그다음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왔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렬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제 미국 정당 정치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트럼프 진영이 완벽한 포퓰러 보트를 포함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제가 이제 특히 초점을 두고 보는 부분은 공화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이제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라 완전히 트럼프의 공화당이 공고화되는 그런 어떤 이 변화를 우리가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변화의 핵심에 일종의 레디칼 라이트라는 이념적인 변화, 어떤 보수주의의 핵심 내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80년대 이후의 하나의 질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붕괴되고, 이제 패트릭 드닌의 표현을 빈다면 말 그대로 레짐 체인지, 체제 전환의 프로젝트가 공화당의 특히 이제 신우파를 중심으로 마가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위터에 올린 글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드디어 공화당은 다종족, 다인족 노동자 정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이 국내적인 변화, 특히 공화당의 변화가 미국의 대전략, 대외 정책엔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가. 그래서 일종의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내에서의 이념적 또는 정체성,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대전략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퍼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미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빅 내셔널리즘,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 기반한 대전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자유국제주의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의 국내적인 정체성이 보다 특수주의적인 종교 민족주의화 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인 기독 민족주의화 되었을 때 대외 정책은 더 이상 자유국제주의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레알 폴리틱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추동하는 어떤 사회 세력으로서 저는 이제 젊은 마가 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주의를 계속 공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공화당 내에서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리버럴 오더라는 것은 또는 룰 베이스 오더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동 또는 교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 공화당의 전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카슴 유대의 개념 틀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극우의 등장이라는 것, 파라이트의 등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파라이트의 핵심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반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주의적 어떤 세계관 그리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일종의 이제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보수 세력을 파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카슴 유대에 따르면 이 파라이트 내에 두 개의 섭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익스트림이고 다른 하나가 레디칼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극우는 주로 레디칼 라이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임하고 다수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대신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기제들, 뭐 헌정주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소수자 권리 같은 것을 이제 부정하는 형태인 것이죠. 근데 이 카스미드에 따르면 이 서방 지역에서 파라이트는 세 번의 물결이 전후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네 번째 물결인데, 앞서 세 번째 물결과 다르게 이번 네 번째 물결이 특이한 것은 극우가 드디어 주류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성 정당을 어떻게 보면 포획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현재 상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과연 그런 급진 우익들은 어떤 이 내용을 갖고 있느냐, 서브스텐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네이티비즘, 그다음에 오스토리테리아니즘, 포퓰리즘, 그다음에 이제 경제 영역에서의 어떤 이 탈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의 관심사인 이제 외교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반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나 지구주의,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형태로 이제 민족 국가를 우선하고 굉장히 국가 간의 갈등적 관계, 흡수적 관계를 상정하면서 초국적인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배격하고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중상주의 또는 보호주의를 채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차원에서 이런 어떤 레디컬 라이트, 급진 우익의 부상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공화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공화당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화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2010년대에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런 변화에 이제 기폭제가 됐던 건 역시나 2008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백래시가 일종의 사회 운동의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나타났던 것이 티파티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마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어떤 외부의 사회 운동의 뭐랄까요, 틈입, 등장이 기존의 공화당의 기구를 포획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공화당은 백인 민족주의 기반의 정체성 정치가 핵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이념이 기존의 레이건 이후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퓨저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 보수주의와 자유방임 경제, 그다음에 네오콘적인 국제 개입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던 공화당의 보수주의였는데, 지금 이 포스트 리버럴 라이트
기획하는 이념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회 보수주의는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리버럴의 요소, 그러니까 이제 반신자유주의 또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현실주의를 들고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그 공화당의 보수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선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것을 이어받을 계승자 또는 계승 세력이 등장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제이디 벤스 현 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세자로 옹립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이디 벤스 개인이 아니라 뉴 라이트라고 불리는 또는 포스트 리버럴 라이트라고 불리는 세력의 추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트럼프가 지저스라고 한다면 이 제이디 벤스는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피즘을 교리화하고 경전화해서 더욱더 세계 방방곳곳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 공화당의 변화 또는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이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테마는 반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유국제주의에 반대되는 이 독트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마가 또는 밀레니얼 우파들이 어떤 세계관, 국제정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이디 벤스가 했던 특히 상원의원 시절에 했던 연설들, 그다음에 기고문들의 기초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밀레니얼 우파 세대의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어떤 역사적인 성장기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글로벌 워 테러의 수렁입니다. 기존의 미국 대외 정책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해병대원으로서 참전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존의 자유국제주의 또는 자유개입주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왔던 이스태블리시먼트 또는 블러브에 대한 어떤 환멸, 어떤 그런 감정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유주의 컨센서스, 뭐 예외주의, 도덕주의, 민주주의 전파론, 그다음에 계속되는 전쟁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깔고서 특히 이제 분노하는 지점 중에 또 한 부분은 중국의 부상을 기존의 자유주의 컨센서스가 용인해 버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는가? 뭐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자기들을 리얼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대안 전략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국익, 아메리카 퍼스트를 우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 이분법 또는 이념적인 어떤 이분법에 기초한 진영적 세계관을 이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사력의 토대로서 산업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호주의적인 중상주의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벤스나 이 밀레니얼 우파 세력이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극 체제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도 인터뷰 때 멀티폴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의 어떤 이 대외 정책을 주도하는 층에서 디시전 메이커들 중에서 멀티폴러라는 표현을 가장 처음 쓴 게 이들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극 체제가 도래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벤스에 따르면 20-30년 앞으로 계속 간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미국은 더 이상 단극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빠르게 역의 균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을 벤스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을 통한 평화밖에 답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이 빠져 있는 것은 앞으로 정해진 수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집중해야 되니까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유럽의 각성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를 깨야 하는 것의 밑바닥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역희신저 전략 같은 것이 깔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벤스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했던 인터뷰를 보면 러시아 역시 중국의 리틀 브라더로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고요. 중동 분쟁에 대한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가자 수용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쇼킹한 어프로치긴 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중동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역시나 역의 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것을 다시 성립시켜서 지역의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미국은 뒤로 빠지겠다.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는 인태에 집중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변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외교 환경에 전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게 된 세계 질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질서라는 것은 과거의 냉전 시기나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적인 강대국 정치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로 보자면 저는 되게 닉슨 시대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도 이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가 있었죠. 월남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라크전이 그런 사례가 될 텐데, 이런 제국적 과잉 팽창 이후에 70년대도 그렇고 지금 2020년대도 그렇고 미국이 빠르게 국가의 대외 정책의 성격이 베네벌런트 헤제몬에서 코어시브한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닉슨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역시 점진적으로 미국의 대외 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국들의 이 버든 쉐어링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닉슨의 대외 정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인데, 이런 현실주의적인 국면이 왔을 때 미국이 어떤 세계 정치를 대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념 대결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다극 체제 아래에서의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틱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중러, 냉전 시절의 미중소 이런 3대 강대국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그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와서 특히 2기에 와서 강조되는 모습은 이제 세력권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를 미국이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반구라고 하는 전통적인 세력권을 공고화하겠다라는 맥락 속에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그리는 궁극적인 세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콘서트 오브 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러 간의 교섭과 타협, 여기서 교섭과 타협의 핵심은 세력권의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세력권을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세력권 조정 과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서 큰 숙제를 안기는 것은, 보통 이런 강대국 간의 세력권 조정, 타협 과정에서는 그 세력권에 끼어 있는 중간 국가들이 이제 등골이 터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콜레터럴 데미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시대에 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 다음에 아마 한반도 순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기존의 연루의 딜레마와 이 반기의 딜레마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와 같은 이 미중러 사이의 세력권 조정 과정에서의 단층선 위의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이 서로 이제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형태의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인태사령부가 보는 동아시아 지역의 작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가 알던 어떤 대북 억지, 제2차 한국 전쟁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컨셉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대만의 유사 사태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가 지금 더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편에선 반기의 딜레마가 또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70년대의 비유를 들자고 한다면 일종의 제2의 닉슨 독트린 같은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1970년대에 맞닥뜨렸던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역할이 변경되고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국 해답의 끝에는 독자 핵무장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지금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만이 타협의 대상이 되는가, 미중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70년대의 사이공 함락 같은 형태의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해했던 북한 문제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형태였습니다. 자유세계 질서가 존재하고 그 자유세계 질서의 근본 규범인 비확산이나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깡패 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서 북한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축 또는 깡패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처벌할 것이냐,
그게 우리가 알던 북한 문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지난 30년의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근데 문제는 강대국 정치의 형태로 세계 질서가 변화하면서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어떤 자유세계 질서의 외부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미중러 사이의 지정학 게임의 일부분, 하나의 이 파트로서 북한 문제의 본질이 재정의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또 우크라이나 전의 맥락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변화, 북한 문제의 성격 전환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것은 북한 역시 이런 변화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대에 와서 김정은의 스피치를 보면 신냉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신냉전이 왔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강대국 간의 세력권 조정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핵화나 뭐 인권과 같은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의 문제는 완전히 의제에서 배제되고 세력권 조정의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좀 더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거냐, 그런 맥락에 접근을 한다면 저는 군비 통제, 그러니까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의 어젠다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경국 외교 패러다임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치 외교의 패러다임이 있을 텐데, 기존의 중경국 외교 같은 것은 그것의 기초가 됐던 자유세계 질서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고, 가치 외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역사의 변곡적 남론을 얘기했던 바이든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어프로치 다 시효가 만료되었다. 지금 핏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를 이제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군행전 시기의 사례들에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가령 이제 이 나토에서의 서독과 프랑스의 외교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사실은 우리도 군행전 시기에 이승만 박정희 시기에 한미 관계라는 것도 그렇게 이념적인 형태로 어떤 진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긴장이나 자율성 문제가 부각되었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 세계에서는 좀 더 어떤 프루던스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조금 그러니까 흥미롭긴 합니다. 오히려 냉전 시대에 그 현실주의적인 외교가 작동을 했고, 탈냉전기에 가치 외교라는 이념적 그 외교가 작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현실주의적인 외교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조금 인트리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고명현 박사님께 트럼프 2기의 대안 동맹 체제와 한미 관계라는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연 고명현입니다. 또 사실 이 자리가 세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11월 그 미 대선 이후에 저희 전략연에서 또 이런 그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전략 관련해서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뭐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 11월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뭐 거래 시대가 도래했다 뭐 그랬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거는 뭐 가치 기반의 동맹이 아니라 이익 기반의 동맹이다. 그러니까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이익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걸 말씀드렸을 때 그 기반이 됐던 내용은 트럼프 1기 때 저희의 경험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선거 유세 때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사이에 트럼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알던 것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어떻게 딱 정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말하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 미우선주의라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그 미우선주의가 트럼프를 상징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우선주의가 점점 원래는 스티브 배논이 대표하는 것처럼 일종의 미국의 민족주의였습니다. 미국의 민족주의였고 소수자 권리를 그러니까 워크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소수자 권리 같은 거를 배척을 했고 그리고 약간의 고립주의 성향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미우선주의가 트럼프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선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다른 세력들이 많이 합류를 하고 또 주류 세력들이 일부 합류를 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우선주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의 성격이 더 강해졌고 빅 텐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우선주의라는 빅 텐트 아래서 어떻게 상호 모순적인 그런 세력들이 많이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일기 때 저희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스티브 배너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뒤로 좀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대신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왜 자꾸 저희라고 그러냐면 저희 전략원에서 원장님을 위시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로 돌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미우선주의라는 슬로건화된 이 트럼프의 외교 독트린 아래 제가 여기 발표전에 썼던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대거 합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 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피터 틸이라는 인물입니다. 피터 틸이 요즘에 잘 나가는 펠런티어라는 AI 국방 데이터 분석 회사를 창립했었는데요. 그리고 페이팔도 창립했던 사람이고요. 이 피터 틸이 트럼프를 오랫동안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런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면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라고 하지만 일단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도 유명한 사진이 있죠. 미국의 테크 이제 억만장자들이 미국 이제 이 행정부 그러니까 내각 입각자들보다 뭐 앞줄에 서서 이제 사진에 찍혔는데요. 거기 나온 게 다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뭐 제프 베조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어, 선다이 및 피차이 구글 회장도 있었고요.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전면에 섰는데 제가 볼 때 이건 단순히 그들이 돈을 기부해서 그러기보다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의 이 첨단 기술 우선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주류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첨단 기술 지상주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AI 우선주의가 지금 미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것 같습니다. 지금 첨단 기술 우선주의자들은 지금 AI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AI가 이제 조만간 이제 보편적 AI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GI로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굳건히 믿는 사람들의 이 방식이 트럼프가 그거를 차용하게 되면서 이게 미국이 지금 다른 동맹국들을 대하는 어떻게 보는 자세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현상 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 간의 지금 분쟁이보다는 마찰인데 이게 저변에 있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첨단 기술 지상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주권 강화와 규제 철폐 이게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래 규제 철폐라고 하면은 경제 영역에 국한돼 있었고 그리고 주로 국내 문제였는데 트럼프가 이 AI 지상주의자들을 자기 미우선주의라는 빅텐트 아래로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의 문제로까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선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좀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서구가 분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의 그리고 트럼프의 우선주자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규제 철폐란 거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주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권을 강화했다고 하면서 미 유럽 안에서도 미 유럽 안에서도 이 주권 강화주의들과 연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그 원래 스티브 배너로 대표되고 있는 미 민족주의자들이 이걸 또 차용을 해가지고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의 대표적 주자가 바로 제디 벤스입니다. 제디 벤스는 그래서 주권을 강조하면서 도리어 유럽 내에 있는 이른바 극우 세력에 그라도 이렇게 연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대, 국제 연대가 생기고 있고 이 연대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번영을 구가해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세웠던 동맹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바라보는 적대하는 그런 체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해 보자면은 미국이 2차 세계전 이후 전후 질서로 세웠던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이제 주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더 이상 이게 미국이 지탱해야 되는 체제가 아니라 도리어 미국의 힘을 제약하는 일종의 제약 요소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를 하면서 도리어 미국의 주권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는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유럽 연합으로 대표되는 이 유럽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서구 세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 제디 벤스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의 주권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는 뭐 트럼프고 제디 벤스는 어떻게 스티브 배논의 어떻게 진화 버전으로서 미국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려고 그러고 미국의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건 주권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지금 그 미국 우선주의의 그 빅텐트 안에 다시 합류한 이 AI가가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유럽을 이제 민주당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유럽 연합을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한대의 기술 발전을 지금 막고 있는 규제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건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민주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어내야 되지만 이제 밀어놨고요 대미 대선을 통해서 이제 남은 건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이 공격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약간 다른 그리고 심지어는 모순되고 있는 여러 이 세력들이 다 한꺼번에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이번에 제이디 벤스가 유엔 안보회의 가가지고 행했던 기조연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제이디 벤스가 뭐 그때 나왔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일단 이 유엔 안보회가 원래 안보 관련된 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데인데 안보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대신 유럽 연합을 새로운 소련으로 라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극우 세력들을 이젠 유럽 내 주류 정치 세력에 합류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지금 트럼프가 2기 때 생각하는 미국의 주권 극대화 이 관점에서 유럽 연합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거나 해체시키고 새로운 유럽 내에 그러니까 지금 주권 강화에 동조하고 있는 미국 내 죄송합니다. 유럽 내 극우 세력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서로 같이 유럽의 극우 세력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가장 지금 자신들의 주권을 압박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현상이 생기겠지만 지금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다각화세가 바로 되겠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서는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이 이 과정에서 규제 철폐를 통해 가지고 AI의 발전 속도를 극대화해서 AGI를 제일 먼저 달성하는 국가가 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누가 중국과 경쟁을 어떻게 보면 벌써 이긴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상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그거를 만약에 지금 미국의 국가 전략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보고는 일련된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동들이 어떤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지향점을 보고 있으면은 이 러시아와의 어떻게 보면은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국가가 그 서구라는 영향권 밖에서 있는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리고 유럽 내 구세를 지원을 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주권주의를 강화를 해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를 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는 어떻게 자유주의 세계 질서 해체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나가서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미국에 영향을 주거나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예측한 다음에 미리 선점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 세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이제 와야 되냐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방식으로 와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이 몰락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해체되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건데 그런 지금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을 보고 있으면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우려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그런 어떻게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겁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건데 이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보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은 대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이 쪼그라드는 게 산산조각 난 것보다 더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게 뭐냐면은 산산조각 나지 않고 쪼그라든다는 거는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지탱했던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제도는 동맹 체제인데 만약에 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는 이제 동맹 체제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동맹 체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동맹 체제 밖에 있는 범서방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대만은 서구 세계가 쪼그라들 때는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동맹 체제가도 이제 언젠가는 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주의가 이기주의가 지속이 되면은 그때까지 저희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다음 질서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 감사드리고 이제 흥미로운 발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다음 발표자와 상당한 그 연계성을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그 일종의 빅텐트화가 되면서 그 안에 AI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대거 합류를 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현재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하는 AI 개발 규제겠죠.에 대한 그 관심이 지금 그 미국 외교를 추동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문영일 교수께서 바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그 트럼프의 정책 또 이에 따른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문용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발표 제목을 규범의 몰락 그리고 물음 퀘스천 마크로 하고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규범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규범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규범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보다는 저기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부분에 더 의미가 있고 방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특히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장 강한 국가의 영향, 그리고 그 전략 경쟁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보다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EU가 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AI에 대한 이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EU가 조금 비슷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들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EU의 흐름을 조금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기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모습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원고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공간 혹은 데이터 그리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중심 국가들, EU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들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또 다른 축의 국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러한 충돌 혹은 규범 경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는 결국은 이 새롭게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 있어서 기존의 국제법 질서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국공법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지금 현재의 국제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구 중심 국가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혹은 편향적인 중심적인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사이버 공간에는 새로운 규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제 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존의 국제법 질서는 그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데이터 안보 규범, 그리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보 규범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해도 되는가 혹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국가가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적인 통제를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개인들의 이 정보 주체라고 하는 정보 주체들의 그 정보 주체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거나 정부가 이것을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소유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경을 뛰어넘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주권의 통제 권한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고 있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자리가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사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EU가 얘기하던 상당히 권리 중심적인 접근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브뤼셀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EU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안보 규범에 있어서 상당히 인간들의 권리, 시민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민들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권이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초국경적인 이동 혹은 이
데이터의 사용 같은 것들에 일정한 제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 중심적인 혹은 사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기업 친화적인 접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중국은 당연히 데이터는 중국 정부 거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정부의 주권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들이 서로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그 미국과 중국보다는 EU가 생각하는 권리 중심적인 모델이 상당히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법이 이제 EU가 제정을 했었던 이 GDPR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를 했었고, 상당히 강한 권리 중심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EU가 얘기하던 권리 중심적인 접근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제라고 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보 규범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EU의 GDPR보다도 더 강하고 높은 기준, 권리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의 상당히 큰 문제는, 데이터는 보호가 되어야 되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들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로부터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열심히 보호를 할 테니 그 정도는 용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공공 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약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접근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친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연방법으로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포괄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은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여러 개의 주요 주에서 주 법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보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EU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EU가 바라는 그리고 추진하는 바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졌고 법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더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AI 분야에서도 그럼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이런 EU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EU는 AI 법안을 최초로 법제화를 했었고, AI 법에서도 이 위험 기반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의 분류를 나누면서 AI가 사용되었을 때 혹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반영이 되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는 이 AI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재 의식을 조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동이나 장애인을 착취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그리고 상당히 범용적인 사회적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모든 시민들을 판단하고 행동을 규율한다거나, 이러한 접근들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AI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은 이 데이터 안보 규범에서 나타나던 국가 중심적 접근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EU가 얘기하는 권리 중심적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구체화되어서 나타났던 것이 바이든 행정부 때 했었던 뭐 AI 권리 장전을 위한 청사진이나 뭐 행정명령 14110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AI 전략, 그리고 앞서 두 분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미국의 대외 전략이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딥시크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AI 전략,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이제 그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첫날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었던,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됐었던 행정명령 14110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주는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탈규제, 그리고 기업 혁신, 그리고 친기업적인 접근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거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미국 우선주의적인 모습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존의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던 여러 가지 연구들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얘기할 때 미국의 그 헌법 체계가 헌정 질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여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그래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기존 정치 세력 그리고 기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관행이나 규범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무시하거나 혹은 타파한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혁신으로서 혹은 자기들의 불만을 대신해서 풀어주는 것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었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나타나던 기존 관행이나 규범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트럼프의 이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측면에서도 똑같이 혹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기존의 동맹국이나 우방에 대해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뭐 관행 규범들을 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중되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행위자들, 다른 국가들의 측면에서는 또 정책의 변화가,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도 안보 문제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이 AI 경쟁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그 변수는 딥시크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전략 변화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AI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EU의 접근에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안보 규범에 있어서 EU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기가 조금은 뒤처지는 이 물질적인 역량, 기술적인 역량을 규제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딥시크가 만들어지면서 EU의 측면에서도 혹은 다른 국가 행위자들의 측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열린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국가마다 그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특성이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이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필요성이 둘 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에 권리 중심적인 접근을 얘기하던 EU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 중심적인 규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보다는 빨리 AI 경쟁에서 참여하고 뒤따라잡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금은 더 탈규제 혹은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주요 행위자들이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탈권리 중심적인 접근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도 조금은 탈규제 그리고 좀 빠른 AI 발전을 위한 혹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정리해 예.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 한국 역시 이러한 그 AI 경쟁에 뛰어들어서 독자적인 미국의 그 AI 생태계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퀘스천 마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영역 그리고 데이터 안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거버넌스 세 차원으로 나눠서 그 국제 규범에 대한 미중 간의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럽이 하는 역할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 토론을 기본을 해주시되 혹시 그 다른 발표자에게도 그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장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강여대 김광진입니다. 저는 이 차태석 교수님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태석 교수님이야 지금 훌륭한 책 30년의 위기부터 해서 학계와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저도 그 오늘 말씀은 이게 어떤 국제 정치학이나 외교사적인 그 분석과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에서 현직에 있을 때 한 10여 년간 한미동맹에서 같이 업무를 핸들했던 경험을 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차태석 교수님 오늘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성과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등장을 그냥 아웃라이어나 예측 불허 정도로 끝내지 않고 뭔가 트럼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들 그거를 미국 이제 공화당 또는 미국 정치 내 이념의 변화를 통해서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를 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에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예측력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좀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과거 행정부에 비교해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지속성 분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잠깐 트럼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한미 동맹에서 나타나는 우리 한국 외교에서도 마찬가지 연속성 지속성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 대외 전략에서 여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패권 시대의 대전략부터 오늘날 트럼프 시대에 올 때까지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연속성과 지속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 디펜던스 현상이 있으니까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레엄 앨리슨이 얘기한 것처럼 오가나이제이셔널 시오리,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죠. 리더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조직이 역량이 못 따라가면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내에 이제 포린 팔러시나 디펜스 팔러시의 이 실제 일을 하는 이 관료들,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의 어떤 초당파적인 컨센서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연속성, 지속성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어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좀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군사 개입 정책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탈냉전 시대이긴 하죠. 와인버그 슐츠 디베이트라고
유명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뭐 외교적 수단으로 많이 자주 활용해야 되느냐와 대비하여 미국의 군사력은 항상 완벽한 군사적 승리가 보장될 때, 또 충분한 군사력 투입이 가능할 때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와인버그 파월 독트린으로 간 건데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 독트린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성을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이 독트린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바마 행정부나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IS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행동들, 또 트럼프 2기에서 나타나는 뭐 초기이긴 하지만 후티 반군에 대한 행동, 상당한 이 군사기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성, 그다음에 연속성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력을 건설하는 국방 건설 정책에 있어서도 몇 가지 디베이트 될 만한 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략적 충분성, 미국 국방력을 전략적 충분성을 갖고 만들 거냐, 또는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거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냉전 시대 때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좀 전략적 충분성을 좀 치우쳤죠. 그래서 균형 재정이나 국방부에 대한 제약이 좀 있었고, 반대로 민주당은 전략적 우위 차원에서 이제 확장 재정이나 이제 국방비 증가가 굉장히 추구한 성향이 있었는데, 뭐 차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건 공화당의 우경화 등등 해서 상당히 이게 좀 서로 통합되고 한쪽으로 수렴이 돼서 탈냉전 시대 때부터는 미국이 전략적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일관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뭐 핵 없는 세상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핵무기 현대화, 그다음에 그러면서 최소 억제 전략 이런 건 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트럼프 1기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공통점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두 개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트라이래터럴 디터런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급속하게 현대화해야 되고 핵무기 생산 인프라나 저희력 핵무기 생산해야 된다. 이 기조가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엘브리지 콜비의 정책차관의 이 국방 정책차관의 이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도 중요한 컨셉이 2023년도 미국의 스트래티지 파스처 커미션, 이게 초당파적 커미션이죠. 여기서 만들어낸 아메리카 스트래티지 파스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현대화, 이 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된 거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계속 살아날 것 같고요. 핵전력 외에도 재래식 전력 군사력 분야도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방장관이었던 척 헤이글 시대부터 나타났던 3차 상세 전략,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군사과학 기술이나 군사전략 개념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동을 예측하고 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지금 오늘 차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연상선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지속성, 연속성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분석의 이론적 가치 차원에서 차태석 교수님께 이제 뭐 질문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차태석 교수님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 체제 중심의 어떤 변화나 체제의 특징이 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석의 단위로서는 대통령 리더십이나 이 개인에 대한 분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 리더십을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나 트랜스액션 리더십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미국 국민이 뭐 도덕적 예외주의 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고립주의 탈피하고 전쟁 참여를 끌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리더십도 역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나 트랜스액션 리더십 차원으로 만약 구분을 한다면은 뭔가 이 미국의 다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단한 정책 변화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은가? 뭐 이것이 어떤 이론적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결국 한미 동맹에서의 영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인데. 여기서도 우리 한미 동맹에서 한국 외교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좀 지속성과 연속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관한 여러 연구 중에서도 뭐 테렌스 루링이나 허욱 이런 분들의 연구는 주로 한미 동맹이 이제 진화적으로 변화됐고 특히 탈냉전 시대, 소위 말한 자유주의 패권 시대 때에는 상당히 한미 양국이 상호 국익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나 또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은 말은 가치 동맹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치 동맹에 치중하고 열심히 해왔는가, 가치와 이념에 열심히 해왔는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현실주의적 실용 외교를 하면서
명목상 가치와 이념을 얘기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가치 동맹 또 가치의 이념 얘기 처음 나온 건 2009년 MB 정부 시절에 한미 동맹 미래 비전 될 때 굉장히 전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과연 MB 정부가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의 이념적 세계관에 전적으로 따라갔느냐? 명목적으로 따라갔지만 상당히 행동은 현실주의적 국익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한국은 뭐 FTA까지 할 정도로 미국과 한국 경제는 국방력이 상당히 성장한 상태였고 햇볕 정책 후과로 인해서 상당히 한반도 군사 위협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전략 동맹이나 가치 동맹을 선언을 했어요. 한반도를 넘어가서까지 협력하겠다. 하지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 요구했던 많은 요구들에서 한국의 한 행동을 보면은 아프간 PRT나 뭐 아덴만 이라크 파병이 있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상당히 그보다는 가치보다는 좀 부수적 국익을 좀 치중했다는 측면이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도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용어가 계속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미국 경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으로부터 계속 그 양대 정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는 불평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경향도 한국의 명목적 선언이나 행동에 비해서는 경제 지원 규모는 상당히 일본보다 적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한국이 실제로 외교 정책 개혁 과정에서 이 가치보다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수다라고 볼 수 있는 현실주의적 외교, 뭐 이런 이념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동을 예측할 때도 그 큰 변화 외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도 과거 정부가 했던 것으로부터 결정적인 변화도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성과,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차태석 교수님 말씀하시도 이제 과거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지난 30년간 자비로운 패권 질서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왔다고 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았죠. 네, 뭐 2001년 그 미국과 테러의 전쟁 기간에는 사실 한미 동맹이 끝났다라는 말이 한미 양쪽에 나올 정도로 상당한 동맹 조정 기간이 있었고요.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말 계속 상시적인 컨티뉴스한 제로섬 이 충돌이었는데 이걸 계속 이제 관리해 오면서 왔다는 이런 경험들, 이런 걸 봤을 때 오늘날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맞이하고 있는 많은 요구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할 때도 과거의 경험과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본다면은 좀 더 그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차태석 교수님의 그런 분석에 좀 추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좀 추가해 봤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트럼프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만 사실 연속성의 측면에서 지속성의 측면에서 볼 것도 많이 있다. 또 한미 동맹 또 한국의 외교 측면에서도 그런 지속성의 측면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윤대엽 교수님께 또 역시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윤대엽입니다. 오늘 충기학 수레를 준비하고 초청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의 페이퍼를 논문 심사하듯이 열심히 꼼꼼히 읽고 공부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 세 분의 페이퍼를 읽고 또 앞서 또 토론해 주신 김강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4년 전 연임에 실패했지만 어마어마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한 미국 역대 정치에 있어서의 첫 번째 대통령. 이 트럼프 리스크는 결국 세계적인 리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를 합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그나마라도 방법론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실패를 학습하고 보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실 anything but Biden이라고 하는 노선을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 질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anything but everything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혼재된 개념이라는 점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 분 모두의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빅테크 정책이죠. 저의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이 트럼프 머스크 컴플렉스가 과연 이 마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이어서 과연 한국은 어떤 코리아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코리아 리스크 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리스크 for 코리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엄 사태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오브 코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스크 바이 코리아입니다. 국제 정세 질서에 있어서 한국이 과연 만들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정부의 실패를 학습했고 보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트럼피즘은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마가로 진화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정책은 트럼프 시진핑 시기 본격화된 미중 경쟁의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이 이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정책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패로부터 학습인데요. 일기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대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줄였지만 우회 수출이나 또는 대체재를 수출하는 제3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무역 적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의 비용 부담을 미국 국민이 부담하는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이 장기간 대규모의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보편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대규모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더 이상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축통화, 자유무역, 동맹체제, 한편으로 본다면 민주주의에 기반했던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는 미국의 패권 질서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명현 선생님께서는 아주 고상한 용어를 써주셨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이게 파괴하는이 아니라 대체하는 미국 주권을 우선하는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설명하셨고요. 차태서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미국 대탕토와 같이 미국 관여가 축소되고 강대국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 트럼프 2기 진화된 관세 정책이 과연 자유무역을 후퇴시킬 텐데요. 이 트럼프 4년 동안의 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축소를 의미하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라고 하는 트럼피즘이 무엇인가? 뭐 제일 저도 궁금한 점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사적 감정을 좀 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트럼프 2기 정부는 원칙적으로 anything but 바이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AI 산업 정책, 반도체 공급망 안정, 경쟁적 중국 전략은 계승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태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했고요. 더 발전시켰고,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인태 전략은 분명히 계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anything but 바이든, anything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하지만 anything but everything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not everything of 트럼프 1기라고 하는 특징도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네오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네오콘이 트럼프를 비판했고 또 단기간에 다 사퇴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결과는 이 마가주의라는 것은 네오콘 없는 공화주의고요. 가치 없는 보수주의고 극도로 양극화된 포퓰리즘 정치이고 그리고 친구 없는 패권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혼재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anything but 전후 미국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이 세 분 모두 이익 중심 거래주의, 이기적인 강대국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적극 동조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강대국의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진핑 체제도 이기적인 강대국이 됐고요. 푸틴도 역시 이기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전후 미국 패권의 기반이 자유무역, 동맹체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기에 국가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준다면 이것이 오히려 정크 코스,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은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주의는 이 트럼프식 고립주의나 트럼프식 팽창주의 또는 트럼프식 제국주의가 아니라 국가 이익이 결부된 지역에는 개입을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선택적 관여주의, 선택적 개입주의로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예측 가능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이 고명현 선생님께서는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라고 하는 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셨고요. 차태서 선생님께서는 마가주의가 결국은 미국의 역할의 축소이고 지역 국가의 분담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제2의 닉슨 독트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이 결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중 대탕트가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미러 간의 푸틴과 트럼프 간의 협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또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 안보 협력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머스크 컴플렉스의 문제입니다. 참 이 흥미로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악역을 맡으면서 테슬라의 매출이 줄고 있고요. 만약에 미중 경쟁이 심화된다면 이 테슬라의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도 위태로울 수 있고, 더구나 머스크는 유럽의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리스크도 감당하면서 트럼프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머스크의 컴플렉스는 과연 어떤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가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선 고명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지상주의가 그 원인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디지털 상호 의존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를 돌파하고 빅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튼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용일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은 산업화 시대의 경쟁 우위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초국경, 초영역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이 모두 디지털 상호 의존하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첨단 기술 지상주의가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주의와 국수주의와는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바이 코리아의 문제입니다. 차태선 선생님께서는 닉슨 독트린과 트럼프 독트린을 역사적 맥락에서 같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여가 항상 일관되지 않았고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미국의 관여가 축소되면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했고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의 뭐 고립주의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한국의 자강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민간 국가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최소한 미국의 용인 없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받아야 하는 일본과의 협의 없이 한국이 과연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지역적 균형이나 전 세계 핵 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하는 쟁점은 아닌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해징 스윙의 문제도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쟁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4가지 또는 5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1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슬아 교수님께 역시 10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슬아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립대 문용일 교수님의 발표 규범의 몰락,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연구에 지정 토론을 맡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영일 교수님의 연구 주제,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디지털 공간을 둘러싼 규범 경쟁, 이 주제가 매우 시의성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보내는 하루 거의 일상 대부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거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이제는 디지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에 너무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인공지능, AI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활용되는 그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거를 범용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이용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국방력 차이는 아주 상당합니다. 국방비도 그렇고 병력이나 탱크, 장갑차 여러 맥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의 침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현재까지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GIS 아르타라는 AI 전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드론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그 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무기를 보낼 수 있는 부대에 공격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개시되고 한 3개월 후에 2022년 5월에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서 공격하려던 걸 이 기술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500명 정도의 러시아 군과 그리고 한 탱크 70여 개를 격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직접 눈으로 분석하고 이거를 판단을 내리려면 최소 20분 정도가 걸리는 일이 이 AI 덕분에 30초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쉽게 말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거죠. 이렇듯 AI 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쟁의 모습도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이런 변화를 AI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 AX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용일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두셨듯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디지털 공간과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서 어떤 행동의 원칙, 규범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명확한 국제 규범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즉 이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국제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큰 개념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보셨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리고 AI 거버넌스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각각 다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발전으로 연구를 발전시켜서 저희에게 좋은 함의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주권 같은 그런 데이터 안보 규범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EU 서로 다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뭐 미국은 자유로운 이동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국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놀랍지 않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 데이터를 국내에 두고 통제하는 그런 데이터 주권 개념을 강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EU는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간주하면서 AI와 데이터 활용에 아주 엄격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EU의 기준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EU의 기준으로 이런 규범이 수렴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여기에 왜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EU의 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는지, 왜 브뤼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을 단순히 그 국가들 간의 선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이렇게 미국, 중국, 유럽연합 같이 강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법제화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 데이터 규범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미국이나 유럽, 중국 같은 이런 강대국이 자신들의 선호 체계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하고 이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이렇게 밝히면 좀 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버넌스라는 주제는 단순히 몇몇 국가들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와 갈등, 협상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 그 스탠다드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과 전략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설명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제가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이 제목에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0 시대의 디지털 규범 변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의 제목이 규범의 몰락하고 물음표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인 게, 왜냐하면 트럼프 2.0 시대를 두고 우리가 과연 디지털 규범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에 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애초부터 디지털 규범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각 국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어느 정도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규범이라는 거는 아직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몰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변화, 혼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규범이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관계를 힘과 이익, 거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설명할 때 규범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의 국권을 지켜야 한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국제 규범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어긴 러시아와 굉장히 잘 지내고 2주 전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야기할 때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6번 반복한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그 국내외 규범이 대략 20개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트럼프 2.0 시대에 전 세계의 디지털 규범이 있는지, 이게 있다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서는 국제 질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규범, 규칙을 무시하거나 깨려는 형상을 많이 보였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직 명확한 규범이 없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미국 주도의 규범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규범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규범이라는 게 과연 탑다운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영국이나 미국, 뭐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 규범 경쟁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그 이론적 논의를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냥 국가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각각 원하는 규범을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고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경쟁의 본질이 뭔지, 이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볼지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구성주의 학자들 중에는 국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이게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피네몰, 시킹크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규범이 어떻게 출현되고 이게 어떻게 캐스케이드 확산되고 그 국가들의 행동에 내면화되는지 이런 이론을 밝혔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출현 단계에 있다면 이 출현 관계에서도 구성주의 학자들이 이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특정 지식이나 전문성을 공유하는 이 전문가 집단, 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과연 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 에피스테메틱 커뮤니티는 누군지, 이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10분 각각 5분씩 그 발표자에게 그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오버가 돼버린 바람에 그 상당히 난감한데, 제 생각에는 5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그 전에 혹시 그 청중들께서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그 넘겨서 쓰는 거를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시작이 좀 한 5분에서 10분 좀 늦었으니까 그걸 좀 익스큐즈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간단히 한 2분 정도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거수를 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무조건 비즈니스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요. 국제 정치 하면은 이제 초현실주의, 그야말로 국가적인 이익 어떤 그런 면에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랄지 현 질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전반적 내용이 그런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국제정치 질문만 좀 간단히. 예. 지금 현재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지금 미국 철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리라고 보는데, 분담금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현재 선박 군함 같은 경우가 지금 30% 이상이 노후돼서 물론 한국의 지금 현재 MRO 수리를 지금 현재 위탁하는 이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담금을 한국 수리 선박 비용으로 대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차태서 차태서 교수님. 네, 차태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발표한 거랑 좀 동떨어진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제 감사합니다. 상상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예. MRO를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김영국 회장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나이 든 사람이 이래 나서는 건 아닌데 뭐 새벽같이 왔습니다. 자, 차태수 교수한테 물어볼게요. 과연 트럼프가 파격적인데 한 4년 임기인데 이제 사실은 한 2, 3년 남았겠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파나마, 그린란드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 근데 내 생각은 중국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인데 자기 임기 내에 3년짜리 가지고 시진핑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뭐 호텔 만들겠다. 뭐 그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린란드도 한번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네, 성공할 수 있을 건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과연 성공하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그 각각의 발표자께 제가 5분씩 시간을 드려서 여러 코멘트와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또는 선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태석 교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김광진 장군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 지속성의 측면을 많이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과 변화를 이제 균형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공공학번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배웠던 국제정치학의 이 어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뭐 디모크라틱 피스, 그다음에 레걸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상징했던 저한테 가장 이 기억에 남는 글은 그 레그로와 모라프치기 썼던 Is anybody still a realist? 그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나타냈던 국제정치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Is anybody still a globalist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약간 어떤 종의 상전벽해를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엔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트럭처. 과연 우리가 탈단극 포스트 유니폴러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뭐 미중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스트럭처 파트에서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스트럭처 파트보다도 아이디어 파트, 이렇게 킨들버거 함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객관적인 국력이 하강해서 프라이머시가 없어져서 미중 사이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위기가 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빨리 오는 것은 마치 전간기의 미국처럼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사라지는 그런 식의 상황이 지금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정당 재정렬이 일어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어떤 내향화, 고립주의화가 강화됐을 때 미국의 능력은 그대로 프라이머시는 유지하고 있지만 패권국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손을 놔버리는, 그리고 이제 강대국 정치를 운영하는 형태로 대외 전략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저도 역시 그 컨티뉴이티도 보고 있지만 이 어떤 분수령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FDR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FDR에 버금갈 만한, 근데 FDR이 만들어졌던 변화를 역진시키는 방향이 지금 우리가 시대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계속 제 연구 퍼즐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대엽 교수님께서 잠깐 핵무장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핵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간단히만 코멘트 드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핵무장하게 되는 상황은 그건 진짜 망한 세계가 왔을 때다. 그러니까 그 망한 세계가 왔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핵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핵안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일종의 취약성의 골짜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이 땅 하고 시작을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먼저 퍼스트 스트라이크 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핵무장이 성공한다 해도 이 뭐 인도 파키스탄 경우에서 계속 나오지만 안정 불안정 역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안보 문제가 던져지는 것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한 차원에서 우리가 핵무장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김영국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 불만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기출 문제는 잘 뽑아왔다, 트럼프 진영이. 그래서 기존의 자유패권 전략이나 개입주의 전략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현실주의자들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답안지를 너무 못 쓴다. 그러니까 이 핸들링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서 뭐 닉슨, 키신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닉슨, 키신저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로우 퀄리티의 현실주의 전략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방향성은 make sense한데 이게 성공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명현 박사님. 네, 토론 감사드리고 윤대혁 교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두 개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그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해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전 전임자인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미국의 세계 전략의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이 트럼프의 일방주의 그 날카로운 창끝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한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민이죠. 어떻게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아까 청중 중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MRO 말씀도 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역할을 부각시키면 트럼프가 우리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한 거에 배경으로 답을 드리자면은, 뭐 저는 자꾸 계속 비관적인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동맹 체제 자체가 사실 전후 자유주의 질서의 그 산물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해체한다면은 동맹 체제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역할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 사안별로는 아마 그런 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협력을 할 수 있겠고, 그거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그거는 제약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머스크의 컴플렉스라고 부르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 계속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향후 발현될 것이고, 이게 도약이냐 아니면은 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주의 지상주의가 지금 트럼프 우선주의가 또 이렇게 대표하는 국수주의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시작한 거는 맞지만 바이든도 이게 계속한 정책이 있는데, 바로 중국과의 R&D 글로벌 R&D 체인을 단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디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R&D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인종차별 사례라고 자꾸 듣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에서 중국계 과학자, 학자, 그리고 유학생 다 추방하는 거. 사실 이거를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R&D 글로벌 체인을 지금 단절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또 다른 부분이 평행적으로,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디커플링이죠. 이거를 미국에서 단순히 트럼프가 시작한 건 맞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계승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초당파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첨단주의 지상주의가 국수주의와는 충분히 공존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영일 교수님. 네, 최 교수님 그리고 다른 토론자분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 교수님께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2가지 정도의 답변으로 조금은 정리 혹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이게 아직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규범의 몰락이라기보다는 뭐 규범의 변화라던가 뭐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혹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매우 이제 그 적절한 그리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이 글로벌 거버넌스 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게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구조가 안착이 되었고 이 정적인 체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통은 아직까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 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그 변화의 다이나믹스를 더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그 얘기해 주셨던 이 규범의 변화라고 하는 접근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그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차 교수님이 하셨던 이게 강대국 정치로 회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소위 그 컨설트 오브 유럽 시대에 강대국 중심 정치 시대에서 하고 있었다면 나타났다면 그 뭐 이게 지금처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그 국제 질서가 조금은 강대국 중심으로 회귀를 한다면 변화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80년 그 이상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 여러 가지 규범 자체의 정당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2기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는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서 왜 EU의 규범으로 수렴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그 탑다운의 모습인가, 그러한 특질을 가지느냐, 아니면 규범 경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여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들고요. 사실 이 데이터 안보 규범, 특히 그 국경을 뛰어넘는 데이터 이동에 있어서 EU가 얘기하는 권리 중심적 접근이 혹은 모델이 확산되고 수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혹은 가장 강한 지지 구조 중에 하나는 결국은 비정부 행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초국가 옹호 네트워크와 같은, 특히 당시 EU가 얘기하던 그 가치가 혹은 원칙이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롭지만 그래도 최소한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안전한 이동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정부 행위자들이 설득이 됐었고, 그것의 그 가치의 그 원칙의 정당성을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당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과 EU 사이에 데이터가 어떻게 그 이동될 수 있느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본사가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 아일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EU에 속하는 데이터가 미국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EU가 얘기하는 이 개인정보 보호, 적절한 보호 장치는 없었기 때문에 EU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미국 행정부와 EU 그 집행위원회가 서로 어그리먼트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활동가이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뭉친 초국가 옹호 네트워크가 유럽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가했고, 그래서 2번을 이겼어요. 승소를 해서 이 점점 더 미국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소송이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규범의 몰락 그리고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퀘스천 마크의 상당 부분은 이 비정부 행위자들의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점심 시간을 제가 귀중한 점심 시간을 15분이나 뺏어서 죄송합니다. 트럼프 발로 지금 상당한 그 국제 정세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왔던 질서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러한 변화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이 밝혀져야 규명이 돼야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널은 바로 그러한 그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성격 규명의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수고를 해주신 우리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또 발표자 못지않게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께 큰 박수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